거래소 지수가 30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0%가 훨씬 더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팩트체크를 계속 했던 게 뭐냐면 해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강하다였어요. 작년 1년 동안 가장 강했던 업종은 사실은 전력기기 업종, 방산 업종, 조선 업종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신대가 끝난 지는 너무 오래됐죠. 이 정도의 힘이라면 3300 하반기에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이잖아요. 5년에 한 번. 지수가 2배가. 올해 내년에 사실은 4,500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녹화일이 오늘 6월 20일 금요일인데요. 기분 좋은 날 제가 녹화를 하러 왔네요. 거래소 지수가 30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3000포인트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4월 9일 그러니까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2달 열흘 전이죠. 2달 열흘 전만 해도 계속 신저가를 내려가면서 228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2달 열흘 만에 2280에서 3020까지 거의 뭐 700포인트 이상 800포인트 정도가 오른 거고요. 퍼센트로는 30%가 훨씬 더 올랐습니다. 거의 33% 뭐 이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3000포인트를 언제 이후에 왔냐? 거의 뭐 4년 가깝게. 그래서 2020년, 21년 3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코로나 이후의 제로금리 시대에 이제 30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하고 탄 이후로 하향 추세로 지수가 내려간 이후로 정말 뭐 3, 4년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불과 2달 전 4월 9일 대비 한 33% 정도 상승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지금 국내 증시 어떠냐?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위치다. 굉장히 강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000포인트를 넘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늘 팩트체크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연초부터 팩트체크를 계속 했던 게 뭐냐면 해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강하다였어요. 언제부터였냐면 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 요 과정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가 12월 9일이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또는 올해 1월부터의 상승률을 본다면 우리 증시는 지금 오늘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9일 대비는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로 계산을 하더라도 거래소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 나스닥이든 다우이든 거의 보합권 연초 대비.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대만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강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글로벌 재료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미국 증시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대만도 오르고 그에 비슷하게 우리도 올랐다면 글로벌 호재를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건 정치적인 견해를 전혀 말씀 안 드려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9일의 저점을 찍었던 이유가 정치 불안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됐던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9일이었는데요. 그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불안이 분명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고요. 두 번째는 4월 9일 저점, 2달 열흘 전 4월 9일 저점은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이었어요. 2달 전 4월 9일의 저점은 트럼프가 중국은 한 145%, 155%, 우리나라와 일본도 25%, 26% 상호 관세를 굉장히 비싸게 물려고 했던 지금은 유예가 됐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시를 눌렀던 게 그 두 가지였다. 글로벌 재료로는 트럼프 관세,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 불안. 근데 어쨌든 트럼프 관세 정책도 많이 유화됐죠. 중국하고도 100 몇 %를 깎아줄게. 또 우리나 일본 등 영국 등등도 개별적으로 계속 좀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V자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가 V자 반등을 한 것 플러스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내 정치 불안, 특히 대통령의 부재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출범이 6월 4일 수요일부터였거든요. 근데 6월 4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또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지금 거의 거래일수로 한 12일 정도 지났는데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트럼프의 입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V자형 반등, 거기에 막 불을 붙인 것은 새 정부 출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섹터 및 종목은 어디인가요? 섹터는 원래 계속 순환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오늘 기준 또는 뭐 일주일 전 기준, 뭐 한 달 전 기준이 다 달라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년 동안 가장 강했던 업종은 사실은 전력기기 업종, 방산 업종, 조선 업종,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올해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방산주가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거의 1년 이상 가장 강한 거 하나만 꼽아라 하면 방산이에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모든 방산주 중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뭐 10위, 9위도 아니고 5위까지 올랐다라는 건 정말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짧게 올해 들어서 좋았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한 3, 4개월 정도 전부터 좋았던,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상법 개정안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주들, 지주사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에서 수혜주가 어디냐 했을 때 일단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주주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저PBR주들, 이런 업종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로 봤을 때 정말 강한 게 또 떠올랐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카오입니다. 네카오. 왜냐면은 민주당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이 되고 나서 사실은 신기술주 라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안이 저 PBR 관련 뭐 지주 또는 금융사 쪽의 주가를 올렸다면 스테이블 코인, 전자화폐, 지역화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법안으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미국에서 훨씬 먼저 시작된 거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에서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원화 기준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으로 한번 법제화시키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고요. 뭐 여당이 원한다면 행정부 또는 입법부가 어느 정도 같이 힘을 합해서 법제화시키고 또는 행정부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의미심장하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화폐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이니까 그거 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다가 약간 스탠스를 바꾸면서 찬성한다 정도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련주들 중에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서 움직였고, 또는 카카오 그룹 전체가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심지어는 뭐 영화배우 하정우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네이버의 뭐 AI 본부장 하정우님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번 정부가 신기술주들에 관심이 많구나, 정책화 시킬 것들 또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정과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AI 관련주,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런 식으로 네카오가 대장이 돼서 여러 중소형주들이 함께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뭐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왜냐면은 질문에 딱 정답이 있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단서 하나 달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년 전, 그 당시 우리가 전차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전, 현대차의 차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였던 건데요. 전차 시대가 끝난 지는 너무 오래됐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주들 최근 한 3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조선주들 5배씩 올랐어요. 또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정말 가볍게 카카오페이 오늘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어제 네이버 17%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코로나 직후에 찍었던 9만 전자를 지금 거의 5년째, 4, 5년째 돌파를 못하고 있죠. 4년째.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최근 1년 정도의 차트를 본다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AI 반도체의 세계적인 대장주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잘 움직였지만 삼성전자는 사실은 최근 만약에 3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다른 종목들이 2배 움직일 동안 아예 움직임이 없었던, 삼성전자를 왜 갖고 있어야 되지? 마치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하나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있으면 돼. 늘 우상향하는 종목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종목이었다면 최근 3년 동안은 우리한테 수익 주는 게 우량주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수익을 3, 4년 동안 못 줬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애정이 점점 식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특히 삼성전자는 투자자들한테 좀 외면을 이제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자동차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산업은 사실은 원래 가솔린 자동차가 있고 2023년 여름에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최근에 방산주가 10배씩 오르듯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1년 정도 동안 10배, 20배씩 올랐던 2차 전지 산업을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2023년 7월부터 2년 정도 계속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9만 원에 샀다고 해도 반토막은 안 났어요. 8만 원에 샀다면 더욱더 반토막은 안 났고 7만 원에 샀다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뭐 10%, 15%의 손실은 주식 투자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니까. 근데 2차 전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년 동안 2차 전지를 갖고 있었다면 뭐 에코프로가 됐던 에코프로 및 BM이 됐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네 종목이 뭐 4대 천왕처럼 불렸었는데, 네 종목 중 어느 것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점에 물렸다면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금양 같은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죠.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고, 자동차 산업만 놓고 봐도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만 놓고 봐도 뭐 아까 이미 말했던 방산주나 전력기기나 조선주에 비해서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데, 개솔린 자동차는 그나마 못 올리는 정도고 2차 전지는 2년 동안 굉장히 급락을 계속 거듭해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확한 현상이고요. 그럼 왜 그러냐의 문제에서, 왜 그러냐는 반도체는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AI 반도체로 빨리빨리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 성공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뭐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왜 그러냐? 거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거품이 낀다 그러잖아요. 거품이 끼면 분명히 거품이 빠지는 순간은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정말 너무 많이 오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거품이 빠지면 떨어질 때는 정말 빨리 빠진다. 거품이 좀 바람 새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정도인데요. 일단 2차 전지는 어찌 보면 2023년 7월달 고점이 굉장히 거품이 끼었던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강한 호재가 있었는데 그 강한 호재의 소멸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가장 강한 호재는 일단 IRA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IRA법이 있었고, 우리나라 업종들 중에 IRA 법의 가장 큰 수혜주가 2차 전지였는데, IRA법이 바이든의 시대가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부터 더욱더 2차 전지가 바닥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IRA 법 때문에 2023년 7월 굉장히 큰 거품이 낀 고점을 찍었다면, 역시 그 재료의 소멸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빠지면서 떨어졌다라는 재료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에요. 꼭 재료만 나쁜 게 아니고 실적 자체도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돼요. 초기에 전기차가 도입할 때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 전기차를 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뭐 한 5년, 10년 있으면 다 법제화 시켜서 이제 가솔린은 못 타, 다 전기차로 바꿀 거야 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전기차 시대가 오는 듯 했으나 지금 각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죠. 뭐 강제로 전기차로 갈 수도 없고, 또 아직 불편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판매량도 줄고 있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늘다가 요즘에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재료들, 차트상으로 고점을 높게 찍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얘기들, 그리고 재료상으로는 IRA법 때문에 오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악재로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실적 자체가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지금의 상승장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저는 시장 자체를 추세 매매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는 그 강한 힘을 믿고, 또 떨어질 때는
그 약한 힘을 믿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추세적 관점으로는 정말 강한 위치에 있고요. 이 정도의 힘이라면 3,000에서 3,300 하반기에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3,300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기법 강의를 하는데요. 그중에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가 매매 기법은 뭐냐면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라. 왜냐면은 신고가를 딱 진입을 하면 그때는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건 그 지점 이상부터는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고 얼마까지 주가가 갈지 모르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신고가가 아닐 때는 정고점까지나 가겠어? 뭐 이런 거예요. 직전고점이나 가겠어? 또 이평선의 역배열이면 가다가 역배열이니까 이평선에서 두드려 맞겠지. 뭐 이런 정도의 저항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깨고 올라가는 순간 아무 저항선도 없고 아무 매물벽도 없고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어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의 2차 전지나 또는 최근의 방산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배가 가는데 거기서 더 가지 않나요?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3,300포인트의 위치에 있는 직전 고점이 가장 중요하죠. 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못 뚫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늦게나마 가능성이 보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9일부터 2달 동안 거의 30% 이상이 거래소 지수가 올랐거든요. 2달 동안 30%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3,000에서 3,300은 10%예요. 완전히 가시권에 있고요. 그럼 신고가를 뚫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적이죠.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수가 2배를 갔던 시기가 몇 번이나 있었냐를 보면 되는데 약 3번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을 때가 IMF 저점이 한 28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그 280포인트에서 98년 가을부터 99년 2000년 초까지 1000포인트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지수가 3배가 오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래서 2003년 정도일 거예요. 그때 지수가 한 8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5년 동안 2003, 4, 5, 6, 7이었을 거야. 아마 2007년까지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그럼 역시 지수가 2배가 올랐었고요. 그 5년 동안. 그 다음이 저 때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한 89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저점 8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이상 2배가 올라갔었고요. 가장 최근에 지수가 2배가 올랐던 건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2000년 3월 달에, 날짜는 3월 17일, 20일 사이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148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1500포인트를 깼었단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연말까지 1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3000포인트 갔단 말이에요. 지수가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어느 세월에 2배 올라 하는데 조정을 한번 받아서 정고점을 못 뚫는 기간이 막 3년, 4년, 5년, 10년도 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막상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정말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지수 2배가 1년 사이에 몇 번씩 있었던 거죠. IMF 때, 밀레니엄 파동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까지 제 기억에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 한 거의 25년 하고 있는데 5번 있었거든요. 5년에 한 번이잖아요. 5년에 한 번. 지수가 2배가. 그러면 코로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00년, 2001년이잖아요. 올해 2025년, 내년 2026년. 올해 내년에 사실은 2배 올라갈 수 있죠. 그럼 2배라는 거의 기준은 뭐예요? 저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저점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4월 9일 2280포인트.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2배가 하면 4500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4500이 가능하냐의 문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턱걸이 30개를 하려면 1개를 해야 돼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정고점을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수년 동안 3000 언제가 했는데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거죠. 3,000 돌파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벽은 어디냐면 3,300이에요. 근데 10%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3,300 돌파하면 5,000까지는 뭐 어느 세월에 갈지 솔직히 모르지만 3,300 돌파하면 3,500, 4,000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좋게 보는 업종 2개는 뭔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산주, 조선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최근 장을 움직였고 최근에 또 이제 AI 관련주가 움직였는데요. 그때 움직이는 업종들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산업은 꼭 발전할 수밖에 없고 실제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는 앞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이 2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로봇 산업하고
의료기기 산업이에요. 로봇 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에요. 로봇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기법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삼박자 투자법이 재료도 검토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자 이런 말이거든요. 로봇 산업에 포함된 로봇주들은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 실적도 없는 업종에 우리가 굳이 관심 가져야 돼? 실적 좋아진 다음에 사면 안 돼? 그게 이제 과거의 테슬라 같은 종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완전히 적자 기업일 때부터 10배, 20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랬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 적자 기업이 10배씩 올라? 전기차의 미래 때문이었고요. 그로부터도 또 막 몇 배가 더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은 실적이 단 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생활과 점점 밀접하게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엄청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로봇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로봇의 관절 같은 로봇이 뭐 움직이는 외형적인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사람도 뭐 팔다리가 있고 심장 같은 기관이 있지만 사람이 동물보다 가장 뛰어난 우리 팔다리가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뭐 한 방 맞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동물보다 가장 뛰어난 건 결국은 뇌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로봇의 뇌에는 AI가 들어갈 것이고요. AI가 지금 갈수록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AI 발전이 뭐 지금은 챗 GPT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을 풍요롭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해서 저는 1순위는 무조건 로봇이라고 봐요. 그래서 로봇에 AI가 탑재가 된다면 거의 모든 집에 로봇 하나씩 우리 뭐 예전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야겠어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없는 집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런 광고가 먹힐 리가 없죠. 요즘 보일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가 하나도 없고 부잣집에만 있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놔야겠어라는 광고가 먹혔듯이 저는 앞으로 1, 2년 안에 아버님한테 로봇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교육용 로봇 하나 사줘야겠어. 교육용 로봇 또는 반려용 로봇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로봇은 크게 3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을 받았던 게 가장 산업용 로봇이 발전할 수 있었던 분야가 반도체랑 자동차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전차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도 꽤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 산업용 로봇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서비스용 로봇이죠.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은 불과 한 3, 4년 전부터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남역만 가도 무인 커피숍에서 로봇이 커피를 탄다거나 또는 뭐 로봇이 치킨을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서빙 로봇이 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있거나 또 식당 서빙용 로봇만이 아니라 배달용 로봇이 실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역삼동, 송도 뭐 몇 군데에서 배달용 로봇을 시범 케이스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눈앞에서 직접 봤거든요. 정말 골목길을 누비면서 배달용 로봇이 막 이렇게 가요.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는 뭐냐? 바로 휴머노이드 시대고요. 휴머노이드 시대는 로봇이 결국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런 로봇이 생긴다면 거의 가정용 집사로 모두 다 하나씩 갖다 놔야겠죠. 왜? 여러분들 집에 혹시 냉장고 없으신가요? 세탁기 없으신가요? 왜 있죠? 냉장고 없어도 되잖아요. 시원한 물 마시려고 음식 안 썩게 하려고. 세탁기 왜 있어요? 손빨래 하면 되는데. 세탁기가 돌려주면 그 1시간, 2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집사용 로봇이 나온다면 저는 수백만 원을 한다고 한들 모든 집에서 하나씩 살 겁니다. 왜? 사실 스마트폰이 1, 200만 원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집 있습니까? 없는 집이 아니고 개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1,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하물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나온다면 한 500만 원 정도 해도 저는 모든 집에 하나씩
아마 갖다 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늦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대그룹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정보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앞으로 먹거리가 되는 업종을 잘 찾아내는 대그룹들이 삼성그룹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고 자회사로 만들면서 3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 5조까지 올라갔고요. LG전자에서도 모바일 사업부, 원래 예전에 LG폰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부가 없어졌잖아요. 해체되면서 우리는 로봇 사업, AI 산업에 더 치중할 거야. 청사진을 발표한 거 동시에 로봇스타 같은 회사 편입시키고 로보티즈나 기타 몇몇 종목들에 투자하고 SK도 관련된 로봇주가 있고 포스코도 관련된 로봇주가 있고 심지어는 현대차에서는 국내 M&A를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사족형 로봇으로 4발 달린 로봇으로 굉장히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유명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보다 자금력 많고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대그룹사에서 로봇 산업에 그렇게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먹거리. 그럼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로봇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대선 관련주가 5년에 한 번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의 관련주는 오를 거야. 이런 게 학습 효과거든요. 어닝 시즌에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 그럼 그 다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을 바로 사야지. 이런 게 학습 효과예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텐베거가 나온 유일한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징 2가지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해서 유상증자까지 들어가서 자회사를 만들었다. 첫 번째. 2번째는 바로 휴머노이드 1세대 그룹이었거든요. 1세대 로봇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휴머노이드 관련 그리고 대그룹 관련 이런 걸 좀 찾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LG그룹하고 관련된 종목은 로보티즈가 있고 SK그룹하고 관련된 애들은 UL로보틱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있네, 대그룹 관련 있네,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현대차 그룹주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의료기기 업종의 성장 가능성도 로봇 산업처럼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제가 앞에 나와서 저는 로봇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의료기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로봇도 지금 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전체 중에 항암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냥 진짜 약 만들어서 약 파는 제약 회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콕 집어서 의료기기 회사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3박자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골고루 분석을 하는데요. 한 종목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은 재료 가치만 놓고 보면은 막 1조 2조까지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약 개발 가능성 때문에. 근데 막상 재무제표를 보면 좀 불안해지죠, 마음이. 왜냐면 매출도 없고 당기순 손실이 막 100억씩 나고.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너무나 좋은 업종이 소테마가 바로 의료기기 산업이고요. 그 의료기기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제약바이오에서 좋은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중에 거의 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사실은 어떤 종목의 재무제표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2가지를 가장 크게 봐요. 원래 재무제표에서 우리는 성장성하고 이익성하고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데요. 안정성은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는 다 안전해요. 정말 쓰레기 회사가 아니라면 적자 지속 기업이나 심지어는 자본 잠식 기업 이런 것들 아니라면 부채 비율 100% 미만 80% 70% 요즘에 50%짜리도 수두룩 하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다 안전합니다. 안정성은 제가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크게는 안 되고 성장성하고 이익성인데요. 저는 이익성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봐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으면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높다. 40%만 돼도 야 진짜 높은데 30%만 넘어도 되게 좋다. 근데 의료기기 산업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영업이익률 30, 40, 50 중에 하나예요. 클래시스 45, 50이고요. 휴젤 45, 40, 파마리서치 30, 35, 비올 30.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이고 50까지도 있다. 2,000 종목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50 이상은 손에 꼽히는데 그중에 많은 종목들이 의료기기 업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어딜 많이 찾아요? 피부과, 뭐 성형외과 많이 찾고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글로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면 가격 경쟁이 심하게 붙겠죠. 근데 글로벌에서 팔리면은 외국 수출하니까 그 나라에선 우리나라께 독보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직도라는 건 한 5년 전에 영업이익률이 50이었으면 가격 경쟁이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40, 30, 20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계속 유지해요. 영업이익률 40, 50.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인데요. 성장성은 결국 매출액 증가율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의료기기 업체들의 매출액이 거의 뭐 매년 30% 이상, 50% 올랐다, 30% 올랐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식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리온이나 또는 CJ 제일제당 이런 거였어요. 또는 라면을 만드는 라면 3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라면 3사의 시가총액은 몇 년 전에 명확했습니다. 1등이 농심, 2등이 오뚜기, 3등이 삼양식품이었어요. 근데 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보다 CJ 제일제당이나 오리온이 훨씬 주가가 높았고요. 시총이 높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식료 업종의 시가총액 1위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나는 신라면 먹는데, 나는 어떻게 진라면 먹는데, 불닭볶음면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해서 음식료 시총 1위가 된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좀 끌 때까지만 해도 지금 10조까지 왔거든요. 10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10조는. 10조까지 왔는데 그 10조까지 오는 과정에 원래 한 5조, 뭐 4조 때는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지금 거기서 더 올라간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 음식료주도 미국에서 판매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먹히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에, 아시아, 그걸 넘어서 유럽에, 미국에.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잘 만들기 때문이죠.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라면은 물론 잘 만들었지만 사실 라면을 전 세계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뭐 현대차도 잘 만들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 차가 더 잘 만들면 현대차는 그 나라 차보다 못 만들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는 잘 만들어요, 세계에서. 그럼 왜 그럴까? 가장 똑똑한 맨파워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갈 때는 사실 저는 문과였지만 이과 출신들 중에 전교 1등은 무조건 물리학과 아니면 전자공학과에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만든 주역이겠죠. 전자공학과 나와서 반도체 회사에 비싼 돈 받고 뭐 스카웃되는 그런 석박사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저 때는 서울대 의대가 서울대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방대 의대는 서울대 웬만한 과보다 훨씬 낮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의 자녀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고대 의대, 어디 의대, 지방 마지막 의대 딱 끝나고 다시 서울대 공대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커트라인이. 그 얘기 뭐냐면 그 동갑내기들 중에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모두 다 의과대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그야말로 진료과를 정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봐요. 그 맨파워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의료기기 산업이다. 그게 제가 의료기기 산업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네. 최근 방산주 근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산주는 아까 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면 3년 내내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1년 정도는 계속 올랐어요. 심지어는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 거의 말 다 됐으니까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동안 현대로템은 지금 거의 2.5배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3배가 올랐죠, 3배. 그러면은
도대체 왜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냐? 대내외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외적인 건 뭐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전쟁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고,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고 저는 무섭기까지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립연충원을 보온 가족이라서요. 그 국립연충원에 가면은 정말 무수한 묘비가, 동서남북으로 무수한 묘비가 있고요. 현충탑이라고 하는 무명농사의 탑 안에 들어가면 까만 대리석에 하얀 이름 세자밖에 없습니다. 시신을 못 찾은 호국 영령들이 이름만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길 다녀왔고, 그냥 전쟁 나면 다 저렇게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고 참 슬픈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쟁에 굉장히 둔감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너무 오랫동안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심지어 호기로운, 좋게 말하면 남자답고 나쁘게 말하면 참 말만 앞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되자마자 뭐 러시아 전쟁 끝난다고? 안 끝나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한 나라, 그 대국 러시아에서 전쟁이 이렇게 오래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됐나요? 하마스와의 전쟁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끝난 줄 알았죠, 우리는. 근데 이란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뭐 지금 방산주 설명하면서 전쟁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걱정은 돼요.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중국과 대만, 또 우리와 북한, 사실은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아니 3년 동안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막 오늘은 얘네랑 싸우고 내일은 쟤네랑 싸우고, 그래서 이제 방산주로 돌아가면 그게 방산주한테는 거의 뭐 천운 같은 거죠. 왜냐면 방산이 뭐예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가해서 탱크 사고 비행기 사고, 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서 탱크 사고 비행기 사는 건데, 세계 곳곳이 전쟁의 시대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무기가 필요하지만 그 옆나라 옆나라도 필요하죠. 왜? 우리나라도 전쟁 발발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수년간 올랐던 이유는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모든 나라가 방산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되게 특수한 경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마다 특수한 산업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수한 산업이 바로 방산 산업이에요. 남북 대치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나라는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대포도 만들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국가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도 사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공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산업에서 방산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출이 있다는 얘기죠. 탱크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 자체에서의 방산주의 역할이 있는데, 그 기술력과 그동안의 노하우 같은 게 지금 전쟁의 시기 3년 동안 많은 수출 계약으로 나오는 거죠. 막상 탱크 살려고 그랬더니 너 한국 거 살래, 총 살려고 그랬더니 한국 거 살래. 그래서 방산산업이 여태까지 과거에는 이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탑10에 어떤 업종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그 업종은 커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방산산업이 굉장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소위 말하는 굴뚝주, 단순 제조업체를 주식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은 현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의 가능성, 그것들이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성장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과연 방산산업이 성장산업이냐 했을 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뭐 전 세계가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방산산업은 대단한 성장산업은 아닌데, 거기에 하나가 딱 조미료가 얹어지면 대단한 성장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주죠, 우주. 그래서 스페이스 X의 움직임,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청이 생길 정도로 글로벌하게 지금 우주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방산산업이 무기만 만드는 방산산업을 넘어서서 우주로 가는 방산산업, 우주항공산업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나라 중추산업이 될 수 있죠. 방산산업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산업이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10배, 20배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가냐 덜 가냐의 궁금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 매매자들은 사실은 방산이 현대로템 아직도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그 얘기는 내려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추세 매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고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 언제 끝나냐면 사실은 오늘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얘는 지금부터 10%만 더 오르면 끝나. 또는 얘는 이틀 지나면 꼭지야. 이건 점장의 발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점장의 발언이 아닌 어떻게 하면 고점을 알 수 있냐? 결국은 고점이 지나가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점이 지나가고 저때가 고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고점 대비만 한 30%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저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저때가 고점이었어. 그럼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 팔아야 되는 뭐 이런 기준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평선으로 21선 깨는 것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61선 깨면 나는 팔 거야. 뭐 이런 기준을 세우거나 또는 실적 기준으로 세워도 돼요. 방산주 지금 실적 매년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매 분기마다.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어닝 쇼크가 나왔다. 생각보다 실적이 이제 안 나와. 그러면 차트도 꺾여. 그러면서 고점 대비 20, 30% 빠졌어. 그때 저 때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이 고점이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오르면 고점이야는 그냥 단순한 예측인 거고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은 사실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서 저 때가 고점이었구나라는 건 아이가 무수히 연습하고 차트 공부하고 재료 공부하면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근 갑자기 오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주식은 왜 오르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그럼 차트적인 관점이랑 재료적인 관점 또는 실적적인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삼박자 투자법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트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그냥 쭉 빠져서 바닥권에 있었던 거의 삼성전자 차트 같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 고점을 찍고 쭉 빠져서 바닥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그럼 이런 차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제 갈 줄 몰라. 근데 만약에 움직이면 주목을 해야 돼.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차트들이고요. 재무제표로 본다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네이버 카카오 왜 이렇게 못 오르지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네이버의 실적은 코로나 이후에 매출액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출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좋은 이익도 계속 유지가 되고 퍼도 그렇게 고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이버는 성장성이 있는 성장기업인데 왜 고퍼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지? 뭐 이런 의구심이 있는 재무제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가치인데요. 재료가치적으로도 좀 왜 못 오르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만들었던. 왜?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AI 관련 기업인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AI 기업하면 사실 중소형주만 움직인 거예요. 조그만 회사들. AI 관련 중소형 기업들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기업들만 1조 이상짜리에서 제대로 간 AI 기업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AI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나름 다 했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 클로버도 하고 카카오도 뭐 있고 했었어요. 카카오 비서 이런 것들. 그러면 과연 지금의 폭발은 원래도 네이버 카카오가 AI랑 관련이 있었고 원래도 재무제표도 좋았고 원래 차트도 바닥을 다지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놨었는데 왜 지금 폭발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때문에 정부 정책. 이게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부채질하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그런 정책 발표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어느 산업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첫 번째는 개혁적인 또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경영자들에 의해서 그 산업이 발전하고 그 기업이 발전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사기업이니까. 사기업은 영리 추구가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제반 여건이 어떠냐에서 사실 글로벌하게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AI 소부장들이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제반 여건이 중요한데 거기에 꼭 글로벌한 제반 여건만 중요하냐 해서 국내 여건도 중요했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였죠. 왜? 이제 알았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AI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이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이 못 움직였다면 이번 새 정부 출범에 거래일수로 12일밖에 안 됐는데 수목, 월화수목금 12일밖에 안 됐는데 AI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야 우리 AI 산업 육성해야 돼. 추경에 예산 뭐 1조 넣어봐. 앞으로 국내 AI 만들 거야.
또는 원화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전자화폐 BCDC 만들 거야. 이런 정부 정책이 진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법안에서 자초될지, 법이 되고 행정부에서 행정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겨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반겨주는 것 중에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였던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가 돼서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나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변수는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호재로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고는 했지만 역시 미국이 중심인 글로벌 증시 자체도 V자형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글로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가장 크게 우린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죠. 글로벌 재료로는. 첫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또 어떤 정책이나 말도 안 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 이런 악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세 쪽으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 쪽으로.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시기. 결국 전쟁의 시기는 전쟁이 끝나는 종전으로 나오면은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종전이 어느 나라도 종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이 안 나오고 심지어 확전이 되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이 나온다면 또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두 가지가 저는 글로벌 악재로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국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주식은 결국은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큰 악재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거라고 봐요.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3천을 이렇게 금방 왔어요. 4월 9일에 2280이었는데 두 달 만에 3천으로 왔다고. 그러면은 30%를 상승을 하면 보통 우리가 자율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30% 반등, 너무 많이 오르면 30% 반락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지금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10% 반락 나와도 자율 반락이에요. 자연스러운 반락이라는 뜻입니다. 왜? 매일매일 오르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오르다가도 3분의 1 조정 또는 매일매일 떨어지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떨어지더라도 3분의 1 반등 이런 게 사실 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강세장을 믿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300도 돌파해서 뭐 3,500 여기까지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간다고 봐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3,000포인트 돌파를 했다면 또 한번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려면 또 한 2,900까지 소정받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3,300을 돌파하면 오버슈팅이 나와서 막 3,500도 갈 수 있거든요. 3,500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3,000까지 조정받았다 갈 수 있고 15%가 오르면 5% 쉬고 20%가 오르면 7, 8% 쉬고 이런 게 이제 주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지수의 움직임도 보면서 너무 올랐을 때는 좀 조정 나오면 들어갈까? 이런 게 현명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가다가 물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매일 오르진 않으니까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지 뭐 이런 좀 한 템포 늦추는 전략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은 재반 여건이 너무 좋아서 좀 빠르게 많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악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최근 중국 BYD의 출혈 경쟁에 대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BYD 재료는 아마 저러는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뭐 가격 할인 정책 같은 게 나왔는데 뭐 30%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차 많이 구매해 보셨겠지만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30% 할인해서 3,500에 파는 거거든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자동차를 많이 구매해봤지만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뭐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악재로 변화나 유지가 있냐 해서 사실 뭐 제2형사 사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거잖아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싸게 파는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불리할 때 싸게 팔지 절대 싸게 팔지는 없거든요. 장사꾼들이. 심지어 요즘에 뭐 30% 할인이면 원가보다 더 싸다 막 이런 부서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역으로.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일견타당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전지 진짜 화랑일 때 에코프로 그룹들, 포스코 그룹들이 사방에 2차 전지 공장 막 세웠거든요. 양극재 공장 막 세웠단 말이에요. 왜? 물량 딸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공장들 쉬고 있단 말이죠. 왜? 물량 공급할 데 없으니까. 그럼 전기차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결국 2차 전지는 전기차의 부속품이니까 전기차도 과연 얼마나 잘 팔리냐의 문제에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변 분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한 몇 년 전보다 조금 공기는 식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비슷한 거라는 거죠. 비슷한 거.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가 마지막까지 잘 팔렸었는데 요즘 좀 시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좀 떨이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해서 아마 중국 BYD 이야기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BYD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BYD가 떨이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 완성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전기차 산업의 발전 속도는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언제쯤 활성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IRA 법안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뭔가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는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해야만 하는 팔아야만 되고 만들어야만 하는이지 이 경제학적으로 수요 공급의 법칙상 정말 잘 팔리고 하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필요성이라는 거죠. 전기차의 필요성. 왜 전기차 타야 되는데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는 휘발유보단 전기차가 좋은 거야. 결국 이 논리였단 말이죠. 그게 빠지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전기차 우선 정책을 쓰지 않으라는 게 아주 높죠. 왜? IRA법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그래서 2차 전지도 덤으로 같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 뭐 원자력이 더 좋은 거지 웬 신재생, 가솔린이 더 좋은 거지 웬 시재생 이러고 있으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바뀌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해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해야만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 이게 조금씩 바뀐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상품 시장의 논리대로 필요해야지 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늘 전기차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야 충전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전기차 뭐 화재를 하면 안 된다며 되게 웃긴 얘기 있잖아요. 전기차는 지하에다 주차하면 야 지하에다 하면 안 된대 지상에다 하면 안 된대 어디다가 주차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기차를 막 불신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그 두 가지 해야만 하는 팔아야만 하는 사야만 하는 전기차의 시대에서 각 정부 정책들이 좀 한 발 빠지고 있는 거. 그럼 결국은 전기차를 우리가 사고 싶어야 하는데 충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끔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두 가지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한 발 빠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야, 난 진짜 가솔린보다 전기차 훨씬 좋아.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그 제품의 개선, 뭐 충전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말씀드렸지만 뭐 AI 시대고 그래도 재무제표도 좋고 한데 외환주의자석 팍 움직인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는 4년 쉬었거든요. 지금 2020년 2021년 삼성전자랑 똑같이 쉬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꽝인 회사인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아직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업종도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건 너무 명확하죠. 2013년 고점부터 지금 2년 됐거든요. 그럼 당장 바닥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결국 네이버 카카오처럼 바닥 다 됐으니까 이제 뭐 올라가려다가 또 얻어맞고 좀 쉬다가 또 올라가려다 얻어맞고 쉬다가 이러면서 한번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불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새 정부 들어서 야 우리 AI 육성하자, 엔터 산업 육성하자, 웹툰즈랑 엔터 산업들 다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환경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가솔린보다는 전기차 일 확률이 있죠. 만약에 어떤 정부 법안으로 전기차 보조금 그러면 또 2차 전지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닭볶음면처럼 세계에서 팔려야지 우리나라만 팔리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세계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2차 전지 업종 상황과 2차 전지 주식이 크게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이미 이제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저런 것도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잘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는 잘 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못 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산업이 테슬라보다 또는 중국의 2차 전지 산업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업종의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2차 전지 산업도 올라갈 확률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안 오르는 업종 찾기의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새 정부 들어서 안 올랐던 업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건설주들. 건설주 한 2달, 3달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왜냐면 건설 경기 좋아진대. 정부 바뀌면 건설주도 막 올라갔어요. 화장품 관련주도 연초부터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수출 잘 돼가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안 움직였던 메카오도 움직여졌어요. 금융주는 이미 올랐고. 그럼 업종을 하나하나 다 두드려 보면 정말 바닥에 있고 정말 안 움직인 업종은 2차 전지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이 왜 못 올랐어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의 재료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못 오른 건데 그럼 앞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해서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당이 워낙 좋으니까 순환매의 입장으로만 봐도 2차 전지에 어떤 자금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한번 움직일 수는 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재료가 되고 계속 주가가 조선주처럼 방산주처럼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더 좋은 환경들 2차 전지 편하네. 확실히 전기차 편하네. 정부 보조금도 또 준대. 미국도 이제 잘 팔리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기 전에는 일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순환매 같은 걸로. 근데 예전처럼 막 1년, 2년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는 사실은 저를 뭐 매일 보는 분들이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저를 매일 안 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저 인간 지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딱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 앞에서 정말 친구가 말하면 전 이렇게 딱 조언을 해요. 2차 전지를 손절매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이 아니고 2차 전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2차 전지를 반토막 났는데 팔까요 안 팔까요가 아니고 일단 질문이 잘못된 거죠. 내가 10,000원에 사서 5,000원이 됐는데 팔까요 안 팔까요의 궁금증을 갖고 있지 마시고 내가 1억을 하는데 1억이 다 2차 전지예요. 1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이 2차 전지예요. 1억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이 2차 전지예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1억을 하는데 100만 원이 2차 전지야. 100만 원이 반토막 났어. 어때요? 1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손해나도 나는 1억 중에 50만 원이면 손해도 안 난 거 별로. 그죠? 근데 내가 1억을 하는데 1억이 2차 전지야. 그 1억이 반토막이 나서 5천만 원이 됐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조언할 것이냐? 금액이 클수록 한 5분의 1 이상 갖고 있으면 나머지 파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을 해. 2차 전지가 5억이 있어. 5억을 전체 금액이 5억인데 2차 전지가 5억이 있어? 한 4억 정도 파세요. 왜냐?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건데. 주식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5억 정도 하면 내가 한 5업종에 5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 5억을 하는데 한 업종, 2차 전지만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이거죠. 5억을 하는데 4종목 갖고 있다는 뭔데요? 봤더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츠엠 4개 갖고 있다는 거죠. 금양까지 5개? 그러면은 안 된다고. 주가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고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 돈을 1억으로 10억 벌어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다시 빵원 되거든. 한 업종을 산다는 건 한 업종을 내 투자 자산을 다 갖고 있다는 건 올라가면은 빨리 돈을 벌 수 있지만 내려가면 빨리 손해가 나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결국은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위험을 줄이는 거거든요. 수익률만 추구하면 너무 고위험에 노출이 돼서 1억이 2억이 됐다가 2억이 빵원이 돼요. 그러면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나는 2차 전지를 내 포트 100%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고요. 100% 갖고 있다면 파셔야죠, 빨리. 이거는 이익 났냐 손절 났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선, 현대로템 3개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3억을 하는데 3억 중에 현대로템, LIG넥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개 갖고 있어. 그럼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려요. 3억 중에 2억은 빨리 파세요. 그나마 행복하네요. 남았을 때 파니까. 그럼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2차 전지만 갖고 있다면 파시면 돼요. 조금만 남겨도. 근데 만약에 1억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손절매 타이밍은 사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절매를 해라 안 해라의 문제보다 분배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거고 손절매 타이밍은 사실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이나 떨어졌고 2023년 여름부터 이제 여름이잖아요. 7월이잖아요. 이제 딱 2년 됐거든요. 2년이나 떨어졌고 막 3분의 1 토막씩 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제가 팔으라고 해도 못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몰려 있다면 마음 편하게 갖고 있으면 된다. 다만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 50% 이상 또는 100%를 갖고 있다면 절반 이상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떨어졌는데 어떻게 팔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 생각을 작년 여름에도 작년 연말에도 3달 전에도 했죠. 만약에 제 말씀대로 100% 중에 50%를 팔았으면 무언가를 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2차 전지를 뺀 무언가를 샀어도 다 이익이 났을 겁니다. 건설주를 샀어도, 조선주를 샀어도, 은행주를 샀어도, 화장품을 샀어도, 방산을 샀으면 떼돈을 벌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린 것을 못 팔았을 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린 거를 못 팔았을 때 기회비용의 상실이 무슨 말이냐면 물린 것을 팔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현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잖아요. 우린 그걸 비교하면 돼요. 내가 물린 거 갖고 있는 것과 무언가를 사는 게 어느 게 좋을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무조건 그 어느 거가 2차 전지의 수익률을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차 전지만 올라가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지금의 주도주는 2차 전지가 아니고요. 언젠간 바닥이 오고 올라가겠지만 2차 전지만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올라가는 거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득시킬 필요는 없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뭐 20년 이상 훨씬 했고 책도 5권이나 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그 대신 이미 오랫동안 물려있고 꽤 많이 토막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갖고 있고 물렸는데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거 사면 됩니다. 그 새 거가 2차 전지보다 잘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신간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주식책을 뭐 5권을 썼지만 요즘의 분들은 허영만의 백반기획에 나오는 아저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의 세대 사람들은 만화가게에 가면은 꼭 읽어야 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30, 40대 분들한테는 타짜로 알 수 있는 타짜의 원작자 만화를 그리신 허영만 화백님께서 주식 타짜 그러니까 우리가 타짜는 고스톱 타짜의 영화였잖아요. 조승우 씨가 주연을 했던 주식 타짜라는 만화를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셨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만 따로 이렇게 빼서 슈퍼게임 이세무사 편으로 단권화가 돼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주식 공부를 별로 안 해봤다. 왜냐면 만화책이니까 우리가 또 만화책은 재밌게 쉽게 읽잖아요. 그래서 난 주식 공부를 별로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슈퍼게임 이세무사가 어떤 압축시켜 놓은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문장화된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이면 다 합치면 1000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페이지 넘는 책들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쉽게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초도 알고 싶고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고 또는 뭐 슈퍼게임이가 왜 됐는지 저 인간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는지 좀 약간 일대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주식 투자자로 성공했는지 스토리텔링을 좀 듣고 싶으시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 출연을 하면 사실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막 하락장에선 저도 막 말이 안 나와요, 잘. 왜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굳어 있을까. 근데 반대로 또 상승장에선 저도 신납니다. 왜? 여러분들도 신나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좀 3000포인트 시대인데 하고 아마 다 좋은 기분이실 텐데요. 주식은 저는 그래요.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좋아하게 된 격언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거든요. 아마도 몇 년의 조정장을 잘 버티신 분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버티신 분들이 지금 이 상승장 3000포인트를 터치하는 상승장에서 어떤 과실을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또는 우리 지수가 이렇게 힘들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버티시면 결국은 온다. 근데 이것도 역으로 말한다면 3000포인트 3500 가는 게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지금 3000 이렇게 빨리 왔는데 그럼 또 3000에서 3500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또 계속 조정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도 이 상승장도 결국 지나갈 거야. 하락장에서도 이 하락장도 지나갈 거야. 결국은 주식 투자가 심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심리가 공포와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약간 이제 탐욕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날 거고요. 나면 이제 야, 주식 별로 안 어려운데? 마치 코로나 직후 2000년, 2001년에 주식 별거 아닌데? 나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근데 금방 그분들이 원금까지 날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장을 조심하면서 조심 속에 과실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